감사합니다. 예, 학교에서 사회복지, 특히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또 사회복지 개론 이런 그 전문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이론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제의 선택을 조금 넓혀서 우리 모두의 공통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공통 주제.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 교수님까지는 정말 흥겹게 정말 저희들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금 다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이틀 동안 어찌 보면 함께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 시간에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제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 두려워하는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두려운 단어가 있는데 은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퇴. 은퇴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결국은 한 번씩은 다 우리가 겪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다만 은퇴 시기는 좀 짧고 좀 길고 그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88,000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네. 뜬금없는 무슨 88,000시간이 뭐야. 네.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보낼 때 은퇴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먹고 자고 시간을 빼면 약 88,000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를.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초가 있는데 저 초 숫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만은 초가 100개가 꽂혀야 돼요. 100개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주임 교수님은 몇 살까지 사실 자신 있으세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89세? 89세. 네. 얼마 안 남으셨네요. 네. 안 남으셨어요. 우리 저 윤병록 우리 회장님은 몇 세까지 사실 계획이세요? 나름대로? 100살까지는 살아야죠. 100살까지. 욕심이 좀 과하시네요. 우리 인생 그 삶의 주기가요, 참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대 수명이 70세일 때가 있었고 또 기대 수명이 80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죠. 내가 살고 싶든 안 살고 싶든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100살까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면 묵묵무답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100살까지 산다는 건 알아. 근데 준비는 안 돼 있어. 사실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대 수명이 70세 있을 때 저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30, 20, 20으로 됐어요. 아니요. 20년 준비해서 30년 경제활동 하다가 20년 노후를 보내다가 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기대 수명이 우리가 70세 있을 때는 20년만 준비해도 됐어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도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도 있고. 근데 기대 수명이 80세로 바뀌면서 30, 20, 30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늘었어.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은 다 나와야 돼. 그리고 대학 2학년 다니다가 군대,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오면 벌써 24, 5살 복학해서 나오면 30년 동안은 준비를 해야 사회에 진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한 10년 정도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은 10년이 늘어났어요. 대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지금은 30, 20, 50이라고는 사이클로 바뀌었어요. 30년 준비하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2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전반기 30년 준비해서 20년 경제활동한 만큼 후반부 50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우리 박민정 우리 주임 교수님처럼 난 90살까지는 안 살 거야. 안 살고 싶다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야 돼. 100살까지 무조건. 뉴욕타임스에 실물 그 모델은 아닙니다만 뉴욕타임스의 어린 아이가 표지 모델로 실려 있어요. 그 표지 모델 아래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는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사진 설명과 함께 표지 모델이 그렇게 됐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100세 시대에 진입했지만 우리 손자나 우리 손주들은 142세까지 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엉뚱하게 합니까? 예.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다 우리가 상상으로만 그렸던 내용들이 우리 현실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데요, 우리 몸은 말이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 개념이 점점 빨리 느껴지는 겁니다. 10대부터 쭉 100세까지 이런 걸 좀 보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쭉 가서 보면 90대에 딱 눈이 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떤 분이 눈이 띄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는 송혜 선생님이 눈에 딱 띄어요. 그 사이클에. 송혜 선생님은 올해 만 94세예요, 우리 나이로. 근데 우리 송혜 선생님이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인기가 있는 그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기 비결. 첫째는 94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혜 선생님은 네? 네. 집에서 식사를 안 하세요. 집에서 식사를 안 하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바쁘시다는 거예요.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보통 전국 노래자랑을 하면 보통 3일 전에 그 지역을 내려가신대요. 선생님이. 전국 방방곡. 그래서 그 지역도 돌아보시고 정치도 느끼시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신다는 거죠. 보통 그 정적 가지고는 어렵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두 번째로 송혜 선생님의 인기 비결은 뭐냐? 뭘까요? 돈을 번다. 예? 돈을 번다. 그렇지. 예, 맞아요. 그 나이,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 앞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왕성하게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네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뭔가 잘 안 풀려. 힘들어. 지쳐 있어. 여러분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1번. 아, 1번. 1번. 예. 근데 나머지 1번이라고 하신 분, 한 두서너 분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3번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가요. 3번. 그렇죠. 3번이라는 것도 답이 맞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지쳐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삶에 있어서 누구나 다 세 권의 책을 쓴다고 그래요. 세 권의 책을. 과거라고 하는 책과 현재라고 하는 책,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미 과거라고 하는 책은 이미 우리가 잘 썼어요. 잘 써가지고 지금 이 한쪽 책꽂이에 잘 좀 보관되어 있어. 과거라고 하는 책은 아마 여러분들 그 책꽂이에 잘 꽂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재라고 하는 그 책을 열심히 지금 쓰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책이 가장 중요할까요? 현재. 예? 현재.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의 책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미래라고 하는 그 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걸 들어보면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사실 잘 안 되는 것이 또 이거야.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은퇴 시기를 맞아요. 이 자리에는 또 은퇴를 이미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은퇴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은퇴라고 하는 것은 빠르고 늦고의 차이일 뿐이지 누군가는 다 우리가 한 번씩 맞이해야 돼요. 근데 행복지수가 좀 높은 나라일수록에 은퇴를 하게 되면 자유스럽다, 행복하다, 예? 그다음 만족스럽다 이런 그 의견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그 문화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첫째, 두렵다. 그리고 외롭다.
외롭다. 그 다음에 지루하다. 이런 우리 은퇴자들이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은 얘기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년, 30년 동안 오로지 한 목표들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전반부에 보면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 들어가면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또 사무관, 서기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간단 말이에요. 20년, 30년. 회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은퇴란 걸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은퇴를 한 걸 딱 해서 새로운 어떤 세계로 발을 좀 디뎌놔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야. 경험이 없잖아.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래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당장 보시더라도 주변에 은퇴자들이 나와서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속에서 하다가 뭔가 한번 잘못 손을 댔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러더러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걸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왜 두려울까? 왜 외로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20년, 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갇혀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더라. 고정관념. 예. 그런데 또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생각이다. 고장난 생각이 고정관념이다. 그럼 고쳐야지, 우리가. 그럼 고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한 번 장관을 하면 죽을 때까지 장관으로 불러줘요. 한 번 장관하면 끝까지 장관님이야. 한 번 교수하면 죽을 때까지 교수님이야. 한 번 사장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사장님이셔. 우리나라는 그래. 예. 그렇게 불려지잖아요. 사실은 6개월 동안 장관하면 장관하는 동안만 장관이겠죠. 그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 한자로 얘기하면? 나. 그리고 또 이걸 두 자로 얘기하면? 또나. 또나. 세 글자로 얘기하면? 역시나. 이게 이게 새 나갔는데, 이게 네 글자로 얘기하면? 다섯 글자로 얘기하면? 마치겠습니다. 안 되겠다. 삶의 정답은 이거예요. 삶의 정답은. 삶의 정답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돼. 살아봐야 돼. 살아보지 않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예. 자, 전반부에 우리가 고생했다고 그래서 노후에 똑같이 고생을 한 법이 없어. 또 전반부에 우리가 50대까지 잘 나갔다고 그래서 노후에 잘 나가라는 법이 없어요. 저 보면 hope is now here.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기서 now 저기서 W자 한 자만 옮기게 되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hope is nowhere. 희망이 없다. 글자 한 자 왔는데 이 뜻이 이렇게 와버려요. 예, 여기에 희망이 있다, 여기는 희망이 없다. 같은 미래를 얘기할 때도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준비된 미래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은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은퇴라고 하는 것은 리타이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퀴를 바꿔 끼는 거예요. 은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은 은퇴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은퇴라고 하는 것은 리타이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바퀴도 갈아 끼고 오일도 갈고 그러는 시기다 이거예요. 이게 은퇴의 본질의 정의예요. 응? 예, 튼튼한 타이어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니어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어. 은퇴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답을 해주셨어요. 뭐예요? 자기 개발. 나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나 할 일들 못했어. 자기 개발 7.5%, 종교활동 9.1%, 자원봉사 16.8%, 안 돼. 나 은퇴했지만 돈 벌어야 돼. 18.8%. 그리고 나머지 42.3%가 무려 취미활동이라고 답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등산이라도 매일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그 여행이라도 매일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취미활동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한계. 우리 주변에 봐도 은퇴하신 분들 보면 정년퇴임하신 분들은 한 1, 2년은 잘 노셔요. 근데 그 이상은 절대 넘기지를 못해요. 등산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 등산으로 생각을 해요. 올라가는 것만. 그런데 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는 것도 등산이에요. 저는 워낙 제가 좀 게을러서 우리 지역의 남한산성 겨우 따라다니고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그런 정도 수준이야. 근데 얼마 전에 당차게 오락산이라고 하는 곳을 간다고 그러는데 겁도 없이 제가 따라 나섰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오락산, 나 정말 그런 악산 내 처음 봤어요. 그게 민폐예요, 사실은. 우리가 7명이 갔는데 그 민폐더라고 보니까. 안 갔어야 되는데 하도 같이 가자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 가졌는데 너무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 제가. 어떻게 숨이 차든지 말이지. 올라가다가 또 주저앉고 나를 데리고 갔던 우리 지인이 꼭 나를 세상 보는 애처럼 달래. 다 왔어. 자, 조금만 키운네. 조금 다 왔어. 아, 얼마나 더 가야 돼, 도대체. 아, 조금만 가면 된다니까. 빨리 일어나. 또 가. 또 지쳐. 또 가.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꼭 어린애를 달래는 처럼 나중에 내가, 나 더 이상 못 가. 못 가. 저 사람 소리 안 나, 앞에? 다 왔다니까. 저 앞에 사람 소리 나잖아. 그래서 이를 악물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벌써 먼저 온 사람들은 그 눈총이 안 좋아. 응? 가서 보니까 벌써 헐떡헐떡 올라가니까 오이도 꺼내서 드시고 거기서 배낭에서 여러 가지 꺼내서 맛있게들 드시고 한쪽에서는 또 여기저기 경치 촬영하시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불사견든지 앉으라고 하면서 오이를 자기들 먹던 걸 하나 꺼내주더라고. 아, 그걸 이제 반 정도 먹었는데 자, 빨리빨리 내려가자고. 빨리빨리 내려가. 늦으면 안 돼. 아, 나 지금 오이 지금 이제 겨울 나와갖고 밥 먹었어. 내려가자고 또 막 다들 그러는 거야. 그렇죠?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에 물고 제가 다시 뒤따라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 고생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갔어. 근데 우리가 정상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잠깐.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걸 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의 시간이 무진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 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정상에 올라갔어. 목표 달성했어, 일단. 정상에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내려온 시기를 잘못 맞추게 되면 어둠컴컴할 때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낙상하기 딱 좋단 말이에요. 다치기 좋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 제대로 내려와야 될 시간에 제대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산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 오래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빨리 내려가야 돼. 우리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난 이후의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자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파트는 말이에요. 이 아파트는 지하를 파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져가지고 그냥 아파트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지금 헐려고 지금 도저히 안 되니까 헐려고 돼 있는 저런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초가 안 돼 있어, 기초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지어 놓은들 기초가 없으면 저렇게 조그마한 어떤 충격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부실과 같은 그러한 어떤 시간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축구를 4강에 세계 4강에 올려놔가지고 우리가 온 나라가 빨간 물결로 물들였을 때가 있었죠. 거스 히든크 감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그전에도 물론 유명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감독을 맡고 난 이후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그런 분이기도 해요. 당시 우리나라의 축구는 말이에요. 축구는 아시아의 호랑이에요. 아시아의 호랑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세계 무대만 올라가면 안 돼. 예. 아시아에서는 군림했지만 세계 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림픽 하면서 이 히든크 감독을 그 외국에서 유명한 감독을 좀 불러들여서 우리나라의 축구를 좀 한번 좀 업을 좀 시켜보자 이런 뜻으로 해서 저 히든크 감독을 모셔왔어요. 처음에 히든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을 잠실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훈련을 시켜보는 거야. 그랬더니 히든크 감독이 봤을 때 참 주먹 많은 정말 작은 덩치도 작은 한국 그 선수들이 잘 뛰어. 서양 선수들보다 체격 조건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잘도 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히든크 감독이 무릎을 칩니다. 아, 한국 축구의 문제점은 전반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에 있구나. 체력이 있구나. 전반전은 잘 뛰는데 후반전이 문제가 약하구나. 저게 한국 축구의 가장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히든크 감독은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체력 보강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여러 축구 지도자들이 아이 도대체 말이야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저 사람 말이야 선진 기술을 말이지 전수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조롱도 했습니다. 비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든크 감독은 보란 듯이 실증해냈습니다. 역시 히든크 감독은 옳았던 겁니다.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30, 20, 50이라고 하는 인생 주기에 있어서 전반부 30, 20 전반부만큼 후반부를 우리가 50년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이 후반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축구에서 우리한테 여실히 보여줬던 겁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게임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과 후반전의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정말 중요한 것,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 전반전이 끝나면 쉬는 시간. 하프타임 시간이야. 작전타임 시간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졌다 할지라도 이 하프타임, 작전타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작전이 달라질 수 있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반전에 졌다고 해서 후반전에 꼭 지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후반전을 준비하느냐. 이게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를 만나냐면 작전타임 시간 때 감독을 만나요. 한국 축구가 히든크라고 하는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후반전도 건재했던 거예요. 감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이렇게 이제 여쭤볼 수 있는 얘기인데 사전 5기에 신화를 남긴 홍수환 선수가 있어요. 홍수환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우리나라 이 복싱계에서 머리가 가장 그 좋다고 하는 그 평을 받고 있는 선수예요. 지금까지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4번 쓰러지고 5분 만에 상대를 KO시켰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저 남미 파나마에까지 날아가서 시차도 맞지도 않는데 거기 갔어요. 근데 1회전이 끝나고 1회전은 잘 싸웠어요.
2회전 공이 딱 울리자마자 상대가 누구냐면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아주 돌주먹으로 유명한 선수였어요. 11전 11승 11KO. 11번 싸워서 11번 이겼는데 11번 다 상대방을 쓰러뜨린 거야. 돌주먹이요. 훗날 홍수환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일담을. 꼭 망치로 내리친 것처럼 그렇게 무거웠다. 펀치가. 그런 선수가 붙은 거예요. 그것도 적지에 가서. 파나마. 카라스키아. 11전 11승 11KO. 근데 1회전은 나름대로 홍수환 선수가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잘 했어요. 2회전에 가자마자 여실히 없이 카라스키아가 펀치가 홍수환 선수의 옆구리를 칩니다. 툭툭 떨어져요. 한 번 떨어져, 두 번 떨어져, 세 번 떨어져, 네 번 떨어져, 네 번 넘어졌어요. 그 게임은 보통 세 번 쓰러지게 되면 자동으로 KO로 됩니다. 근데 그날 그 게임은 본인이 할 의사만 있으면 10번 쓰러져도 내가 하겠다라고만 일었으면 싸움을 붙이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룰이. 4번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겨우 다리가 풀려가지고 자기 코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민 의자에 덥석 앉아서 코치님 더 이상 저 못하겠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때 트레이너를 맡고 있던 김준호 트레이너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홍수환 선수 머리 위에 얼음질을 해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수환아. 당시 홍수환 선수는 당시 군인이었습니다. 수환아. 야 임마. 쟤는 자식아 너보다 더 지쳤어 임마. 쟤는 너보다 더 지쳤어 임마. 이 3라운드만 네가 버티면 임마 너 이길 수 있어. 빨리 나가. 근데 공이 땡 울립니다. 그러자 이 코치가 홍수환 선수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내밉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쟤는 너보다 더 지쳤어. 라고 하는 기를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홍수환 선수는 훗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얄미웠다. 다리가 풀렸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만 때렸겠냐. 나 보고 안 때렸다. 처음에 나와서. 그냥 했다는 거지. 보고 어떻게 때리냐는데 다리가 풀렸는데.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갑자기 카라스키아가 욱 하더라는 거야. 보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옆구리를 맞힌 겁니다. 옆구리 제대로 맞으면 여기 우리 정용환 아까 우리 대표님을 소개를 했는데 저분이 우리나라 킥복싱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아시아 챔피언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저 보십시오. 실제로서 실제. 저 우리 정용환 우리 대표의 후계자가 임치빈 선수라고 우리나라 킥복싱의 거의 1인자입니다. 아시아권에서 1인자인데 저 우리 정용환 우리 대표의 수제자입니다. 임치빈 선수. 매스컴을 많이 탔던 친구죠. 네. 어쨌든 홍수환 선수가 욱 하더라는 거야. 그때 정신이 번쩍 나서 치는 게 카라스키아의 가장 약점이라고 하는 턱을 가격한 겁니다. 턱. 그러더니 그냥 꼬꾸라지더라는 거야. 1, 2, 3, 10 아웃. 그래서 홍수환 선수는 적지 파나마에 가서 해온 거예요. 챔피언 배틀을 따온 거예요.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깜짝 놀란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문화체육부 장관을 김포공항에 급파합니다. 야, 나가서 극진히 모셔라. 영웅이다. 그래서 홍수환 선수는 김포공항에서부터 서울시청 앞까지 카프레이드를 계획도 없는 카프레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홍수환 선수와 그 어머니를 또 트레이너를 초대를 해서 체육훈장을 전달하고 훗날 새마을운동에 사전오기라고 하는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 계속 부르짖습니다. 이 사전오기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홍수환 선수도 지금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사전오기에 내가 사전오기의 신화를 이렇게 했던 그 어떤 경험담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자, 그만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역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는 KBS라고 하는 이 KBS라고 하는 국영방송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 판을 지금 만들어 주었어요. 무진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제 사용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몫이 됐어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전반부를 준비하기 위해 소정의 대학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처럼 후반부를 준비하기 위한 대학도 필요하다. 이렇게 스위스 심리학자 칼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평생학습이라는 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예. 죽을 때까지 배워도 뭐 한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끝까지 우기는 사람 세 종류가 있어.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탑골공원과 이 파고다 공원이 사실은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크고 탑골공원과 파고다 공원은 다르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어. 그거 못 이겨. 그렇게 빡빡 우기는 데는 가볼 수가 없어. 서울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가본 사람이 져요. 그렇게 빡빡 우기는 경우는 없어요. 몽고반점이 중국집이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이 있어. 그거 못 이겨. 그렇다고 해야지. 그리고 이 자리에는 흡연하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담배가게 요즘 보면 담배 피지 말라는 뜻으로 험악한 사진이 실려 있어요. 지나치는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렇게 경고 문구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 문구가 분명히 써져 있어. 지나치는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고 써 있어. 근데 애연가들은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담배 맛 죽인다. 담배 맛 죽이네. 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하프타임에 대한 질문. 첫 번째는 혹시 내가 뭔가를 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프타임을 준비하면서는. 여기 혹시 블랙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나 블랙커피 좋아한다. 어우, 건강들 무척 생기시네. 네. 이분들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딱 거기에다 블랙커피에다가 설탕 한 스푼 살짝 넣어서 나는 마신다. 어? 없어요? 그런 분 안 계셔? 네, 이런 분은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2스푼 정도 넣어서 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가끔. 네, 그럼 인생을 즐길 줄 아시는 분이네. 자, 그런가 하면 저처럼 시골 커피, 봉다리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계세요? 저처럼? 저밖에 없나요? 아, 이거 계시네. 우리 교수님도 그래요? 이 봉다리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커피 맛을 개뿔도 모르는 사람. 단맛으로 먹는지 커피 맛으로 먹는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메인이 뭐냐. 메인이 뭘까? 어느 지인하고 제가 상담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이름만 대도 쉽게 다 아는 아주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한때는 그분 옆에 바짝 붙어야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우리가 얻어 먹어야 돼서 그분 가방 못지도 사러 가려고 그랬어. 가방 못지도. 한때는. 우리가 한 30대 중반 때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모임에 지금 좌장이 되셨는데 요즘은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눈물이 그렇게 많으셔요. 그래서 그 모임 끝나고 식사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이렇게 술 한잔 하게 되면 우리들을 앉혀놓고 자네들은 나처럼 살지 마. 나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처럼 하루라도 좀 살고 싶습니다. 아, 회장님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멘토신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자네들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나 닮지 마.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분은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리고 이분이 부동산 쪽에 알부자야. 알부자. 그리고 자기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른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얘기를 한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너무 가난에 시달려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자기는 오로지 돈 되는 것은 다 했다. 돈만 되는 일이 있으면 모든 거 다 제껴놓고 돈 버는 일에 열중했다. 그런데 이제 80이 넘은 나이에 뒤돌아보니 자,
자기는 이제 바깥에서만 놔둔 거예요. 돈을 벌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사신 거야. 그래서 이제 사모님 옆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모님 못 오게 하는 거야. 남이야, 남.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큰아들이 재산 관리를 다 하는데 더 가관인 것은 죽지 못해서 지금 억지로 산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둘째 아들 놈이 술만 처먹고 오면 아버지 언제 죽을 거요? 라고 술주정을 한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환장하겠다.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전반전에 우리가 50대, 60대 이 정년하기 전에 말하자면 그 성공을 하고 후반전에는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가치 있는 삶.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 가치 있는 삶. 배워서 요즘 뭐 배워서 남주냐 그런 그 문자도 들어오는데 배워서 남주자. 오늘 배운 거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주변에서 나누자. 배워서 남주냐? 남주자. 나누자. 가치 있는 삶,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올바른 삶이 아닐까 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될까?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 한번 EBS에서 특집 방송으로 이민사, 한국의 이민사를 다루면서 LA에 가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한 할머니를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영감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지. 아, 그러셨어요? 아, 그렇게 좋은 직장을 놔두시고 왜 이민을 오셨어요? 우리 자식들 교육 때문에 왔지, 뭐야. 아, 그러셨어요? 오셔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셨겠네요. 말도 마. 예. 주로 어떤 일을 이민 오셔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닥치는 대로 했지. 닥치는 대로. 식당에 가서 허드렛 일, 그릇 닦는 일, 청소하는 일, 빌딩에 화장실 청소, 슈퍼마켓 가서 물건 정리하는 거, 그리고 좌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지. 그러다가 내가 손재주가 있어서 옷 수선집을 내가 열었어. 우리 교포들 상대로 해서. 그러다가 지금처럼 내가 이 세탁소를 하게 됐지. 아, 그러셨어요? 성공하셨네요. 아니야. 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난 실패한 인생이야.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해서 내가 뒤를 뒤돌아보니까 내 뒤에 있어야 될 자식들이 아무도 안 보여. 이남 일녀 자식들이 안 보여.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내 옆에 영원한 반려자를 쳐다보기 위해서 옆을 봤더니 내 반려자가 안 보여. 이남 일녀를 위해서 미국으로 날아왔지만 훗날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자기들 둥지를 찾아서 다 떠나버렸다. 그 사이에 영원히 내 옆에만 있을 줄 알았던 남편마저도 먼저 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국 땅에서 80이 넘는 나이에 홀로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이 어찌 성공된 삶이냐라는 얘기였어요. 그 할머니.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무 헌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번지 점프하는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가치란 얘기를 좀 하다가 그랬는데 우리 내가 지역에 사는 동에 율동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번지 점프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초창기에 시범적으로 그걸 한 번씩 그렇게 좀 뛰어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제가 그때 어떤 단체장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이 됐어.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얕어 그냥 보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 순서가 됐어요. 딱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딱 타는 순간 아시다시피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공간이 사방이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근데 밑에서 봤을 때보다 위에 딱 올라가니까 한 30m 되는데, 아찔한 거예요. 아찔해. 갑자기 그냥 머리가 핑 도는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기본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안전장구 채우고, 앞에서 하나, 둘, 셋 그러면, 자, 뭐 생각나신 분 있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밑에서 봤을 때도 이상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사람은 있었어. 근데 뭔 일인지는 몰랐어. 내가 그 대상자가 될 줄은 몰랐어. 딱 앞에 딱 이 난간에 딱 이게 발을 딱 이게 놓는데 이 하면 바로 넘어가는 거야. 알아서 잡지 마. 잡지 마라고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한다니까. 옆에 오지 마. 그랬어. 옆에 그 도와주신 이 코치는 손 안 댄 거야. 근데 나는 꼭 손 댄 것처럼 느껴져. 알았어요. 내가 내린다고. 알았으니 내가 한다고. 자, 그러면 또 안심을 시켜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돼요. 자, 편안하게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알았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를 몇 번 반복하니까 주저앉고 싶더구만. 체면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주저앉고 싶어. 근데 이제 내가 안 되겠던 모양이야. 자, 앉아볼게요. 자, 앉아볼게요. 자, 한 번만 딱 더 해보시고, 한 번만 딱 더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 번만 딱 더 하시고, 자, 앞을 보시고, 자, 앞을 보세요. 하나, 둘, 셋. 근데 나를 갖다 푹 밀어버린 거야. 야, 그 잊을 수가 없어. 내려오른 것은 참을만 해요. 내려왔다가 이게 올라가는데, 그 정신이 잃을 수도 있겠더만.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조정을 해줘서 보트가 와서 불쌍했던지 그냥 보트가 와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번지점프가 쉽지 않아요. 해보셨어요? 죄송하니 번지점프 해보신 분? 해보셨어요? 나만 그래요? 대단들 하시네. 고등학교 3학년들이 가장 겁이 없는 나이라고 그래요. 18살, 19살. 걔들을 그 번지점프 앞에다 씌워놓으면 걔들이라고 해서 오금이 안 저릴까요? 아마도 걔들도 오금이 저릴 겁니다. 걔들도. 그런데 걔들이 그냥 생각 없이 뛰어내리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위로. 위로 좋죠. 어떤 위로? 어떤 위로? 그 학생 귀에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 지금 뛰어내리는 것은 내신 성적의 절대 반영이야. 이 말 한마디면 주저없이 그냥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한테 뭐가 중요해요? 뛰어내리는 게 중요해요. 내신 성적이 중요해요. 애들한테는 내신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치요. 이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바로 이 가치라고 하는 두 글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LA를 가는데 길이 보입니까? 길이 보여요? 안 보이죠? 뭘로 가냐면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 이 좌표라는 게 있어요. 좌표를 딱 설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좌표를 설정하고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우리 10년, 20년 후에 우리들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화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나 분명히 그 좌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차사순 할머니가 유명 연예인들보다 더 유명하신 분 차사순 할머니예요. 외국 언론에 이분이 소개가 됐어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이분은 운전면허증을 한번 따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950번을 도전했어요. 950번.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운전면허 그 실전에는 10번을 도전해서 도합 960번 만에 이분은 면허증을 취득하셨어요. 여기 들어간 비용이 2천만 원이래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극복하셨어요? 이 할머니와 내가 목표 달성을 못할 바에는 하나님만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 지금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제빵사와 또 자격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내 동료들 나오면 내가 직접 만든 빵도 먹이고 싶고 우리 집에 우리 손주들, 손녀들 오면 빵도 만들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제빵사 자격증을 땄다는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부단히 이 할머니는 또 제빵사를 향해서 가고 계실 거예요. 끈기.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분명히 필요한 덕목인데 알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알아. 생행습결. 생각 있으면 뭐해?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결국 바뀌어야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생행습결. 네 글자만 알아도 있어도 좋죠. 이 차사순 할머니가 우리들한테 준 이 메시지는 매우 크다. 두 번째는 나는 나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까? 아유, 내 나이가 많은데. 아우, 내 나이가 아직 어린데.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 가지의 나이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생리적인 나이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나이. 여러분들 누구하고 한바탕 붙으면 야, 까자고 하는 주민등록증의 나이. 생리적인 나이. 예. 우리나라처럼 나이가 계급인 나라가 없어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여러분 그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국회의원님께서 막 이렇게 열띤 지금 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의원석에서 막 삿대질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야유도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강연이 자기 이제 그 질문이 딱 끝나고 그 좌석에 와가지고 야, 뭔 의원, 너 왜 내가 하는데 네가 뭔데 삿대질하고 네가 큰 소리를 쳐? 그러니까 너? 그래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처럼 나이가 계급인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람은 세 가지 나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나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인 나이가 중요하다. 신체적인 나이, 건강한 나이. 세 번째는 심리적인 나이가 더 중요하다. 심리적인, 정신적인 나이.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나이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생리적인 나이도 중요하지만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 잘 알다시피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어떤 순서가 없어? 신체적인 나이와 정신적인 나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도전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진짜 지금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도전하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도전하지 않는 삶은 후퇴한 삶이에요. 사실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탁골공원, 아까 그 파고다공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가면 11시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몰려드십니다. 한 할아버지가 맞은편에 하는 앉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감, 어느 소학교 나왔어? 소학교. 우리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어느 소학교 나왔어? 그걸 받은 할아버지가 글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어느 소학교 나왔는지 모르겠네. 근데 내가 교과는 생각이 나네. 교과는 생각이 나네.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불뚝 일어나더니 갑자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느 소학교냐고 물었던 할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영감이 우리 동문이거든. 그때 그 시절만 해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항상 불렀어요. 어느 나라든지 아니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이름은 생각나는데 애국가는 생각이 났던 거예요. 무슨 얘기?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이처럼 웃지 못할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내 분야에서 획을 그을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분야에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노래를 잘해. 근데 진짜 노래를 잘하려면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 돼. 그럼 그건 노래 잘하는 거야. 근데 나 혼자 잘해가지고는 그건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겠죠.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각 링 안에서 말이죠. 내가 상대방 선수를 때릴 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1분만 더 있었으면 저 선수 그냥 넘어뜨릴 수 있어. 시간이 없어. 근데요, 역설적으로 내가 맞을 때는
3분이 30분으로 느껴진다 이게. 예? 우리가 연애 시절 다 겪었잖아요. 연애할 때 어때요? 우리가 연애할 때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길걸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시간은 이제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 몇 시인가? 지금 몇 시입니까? 크로노스.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다 함께, 참 이 두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번, 우리도 아까 저 마주 보라는 소리를 자주 하시대. 마주 한번 봐보세요, 저도. 자, 서로 간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6번째는요. 나는 늘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나는 지금 새롭게 늘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공부한다는 것이죠. 내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넌센스라고 그랬어요.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 무식이 용기라고 그러잖아요. 무식이 용기라고 그래요. 무식한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 더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무식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응? 공부 안 하는 사람. 넌센스.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는 사람. 그러면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 더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고 열정까지 있는 사람. 오케이? 네. 우리 7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찾고는 있지 않는가. 이것저것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이유만을 난 찾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보편적으로 보면요. 세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4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4가지 특징이 있어. 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IQ가 높더라. IQ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에 열중하고 머리가 좀 샤프하고 잘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지식이 풍부하더라. 지식이. IQ만 좋고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지. 지식이 풍부하더라. 세 번째는 아이디어가 있더라. 노하우가 있더라. 가장 중요한 거 4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열정. 예? 열정. 아, 열정 좋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호기심. 태도. 같은 얘기인데 태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 성공한 사람들 보면. 예. 여러분들의 태도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7가지 정도를 지금 우리가 쭉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7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가지의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말하자면 하프타임 시간이야. 하프타임 시간. 작전타임 시간이다. 작전타임 시간. 응?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치료가 가능해요. 나만큼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내가 내 스스로 진단을 잘해야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95세 된 어르신께서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95세 된 할아버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의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절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할아버지 의학 공부하신다고 보니까 105살 때 유학 가실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예. 예. 노력한 만큼 좋은 선택은 없죠. 아무리 좋은 글귀라도요, 내가 여기다 옮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글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다른 시인이 아니잖아요. 좋은 시상이 있으면, 시상이 떠올랐으면 적어야죠. 적어야 돼. 그러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등반만 했다고 해서 시인은 아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실행에 옮겨야죠. 그래야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요, 간혹 여기에 머물러요.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글귀도 있어. 누군가 나와서 강의를 해. 근데 다 아는 내용이 알아. 그만해. 알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 게 종종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한 위대한 시인이 묻혔다. 하지만 그는 시를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어디에만 있었다? 머리에만 있었다. 여기 한 발명가가 묻혀있다. 하지만 모든 발명의 아이디어는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다. 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너드 쇼의 묘비에 이렇게 써졌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에 써져 있어요. 극작가다운 묘비명이죠. 나는 열심히 살았고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고 나는 아름다운 삶이었노라 라고 묘비명이 좀 그렇게 묘비에 딱 새겨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계획이 많이 세우지만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10년, 20년 후를 위한 준비된 사명사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대로 인생은 반드시 그렇게 간다. 좀 이따 제가 실증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3가지 욕구가 있어요. 보시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 욕구는 여러분들의 나나 똑같아요. 건강하고 싶어요. 날씬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저도 날씬하고 싶어요.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요. 인간의 욕구예요. 그런데요, 이 욕구는 어디서부터 출발한지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상상이라고 이 상상이 만들어낸 역사예요. 누군가는 달려가는 사자, 달려가는 호랑이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빨리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상상이 오늘날 자동차를 우리에게 타게 해줬단 말이지. 어느 누군가는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상상이 오늘날 현실로 비행기를 타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200명, 300명씩 태우고 수천 킬로를 날아가잖아.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점은 어딜까? 도대체 우리 인간의 한계점은 어딜까? 우리는 달을 보면서 달에 토끼가 달에서 방아 찧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 그 사이에 누군가 엉뚱한 사람은 그렇다면 내가 달나라에 가서 진짜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는지 안 찧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엉뚱한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우주선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만들어낸 역사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을 우리가 그때 그렸어요. 상상으로. 야, 일본은 말이야. 집집마다 다 자가용이 있대. 진짜야? 그럼 일본 애들은 자가용이 다 있다는데 집집마다. 그런 때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상이 2가지가 있어요. 상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난 상상력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뭐가 안 돼요. 그럼 교수님 말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틀리잖아요, 교수님 말이. 나는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런데요, 상상은 2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먼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공상을 하기 때문에 공상. 공상이라는 건 뭔가 이런 거예요.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것 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입시생 같으면 난 S대에 좀 들어가고 싶다. 취업준비생 같으면 나는 K기업에 좀 취업하고 싶다. 싶다.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공상이에요. 공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상은 자력의 힘이 약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같은 상상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성공 상상을 우리는 꿈꿔야 돼요. 성공 상상이 뭐냐? 나는 반드시 아까 저 먹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먹겠다. 반드시 난 먹는다. 꼭 먹는다. 나는 반드시 S대에 들어간다. 나는 반드시 K기업에 들어간다. 꼭 반드시라고 하는 그것이 성공 상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지금 인체 실험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제가 실증해 보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손목을 한번 보세요. 손목을 보시면 이렇게 주름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걸 일체로 딱 대보시면 반드시 가운데 손가락, 이 가운데 손가락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대보세요. 잘 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주름진 곳에다 이 대고 대면 한쪽 손이 좀 짧죠? 네. 자, 짧은 손이 왼손이다.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이다. 자, 그러시면 저를 지금부터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짧은 손가락을 1cm 늘려드리겠습니다. 1cm.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웃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대신 단 조건이 있어.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이제 시킨 대로 하시게 되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신체가 어떻게 움직인가 깜짝 놀란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짧은 손을 자기 눈앞에 거울 보듯이 봅니다. 짧은 손을. 여기를 응시합니다. 짧은 손 여기를 응시해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계속 거기를 1분간만 그 손을 응시를 하면서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집중하시면서 장난이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집중하시면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분 후에 내 손가락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보시고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손가락아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아 1cm 반드시 커라. 저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거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여기에 응시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가운데 손가락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계속 마음속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보시면서 계속 저를 따라서 합니다. 계속 거기 집중하시면서 가운데 손가락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 1cm 반드시 커라. 1cm 커라.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 1cm 반드시 커라.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 1cm 반드시 커라. 반드시 커라.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 1cm 반드시 커라.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 1cm 반드시 커라. 반드시 커라. 1cm 가운데 손가락 1cm 반드시 커라. 1cm 커라. 반드시 커라. 네, 계속 하십시오. 예. 저를 보지 마십시오. 계속 응시하면서 1분간만 가운데 손가락아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아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아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아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 1cm 반드시 커라.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 1cm 반드시 커라. 계속 뚫어지게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아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 1cm 커라. 가운데 손가락 1cm 커라. 반드시 커라. 반드시 커라. 반드시 커라. 반드시 커라. 1cm 반드시 커라. 자, 지금 30초 정도 지났는데, 자, 30초 정도 지났습니다. 자, 일단 손을 떼보시고요. 지금 몸에 신체 변화가 안 오신 분은 장난을 오신 거예요. 자, 지금 대보십시오. 깜짝 놀랄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대보세요. 네, 깜짝 놀랄 변화가 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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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의 정신세계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이게 바로 우리가 뇌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뇌 얘기를 많이 해요. 뇌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강의할 때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가 키가 너무 적어요 하는 분은 이 요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법을. 단 성인이 돼버리면 고등학교 이상 들어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성장판이라는 게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어린 애들은 계속 이러한 성공상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키를 키웁니다. 이 실증에는 지금 실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손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짝짝이 돼버렸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저는 우리 뇌에다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집중했을 때 우리 신체는 반드시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의사 한 분이 계셨었는데 내가 이 말하기 전에 의사가 있어서 계속 말을 돌려서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콧방귀를 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생님의 손길이가 제일 길어졌어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 의사 선생님이. 지금 오늘 손 길이가 변화된 모습을 못 본 분은 내가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한 것이니까 집에 가셔서 화장대 앞에 앉으셔서 혼자 한번 주문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 반드시 우리 몸은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된다를 계속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새벽 6시에 딱 쾌정시계를 안 맞춰도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강의 때 한 10% 정도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 물어요. 어떻게 5시에 그렇게 6시에 딱 제 시간에 일어나십니까? 예, 교수님 저는요. 잠자기 전에 늘 우리 아들이 6시에는 나가야 되니까 6시는 내가 일어나서 밥을 챙겨줘야 되니까 항상 그 생각을 잠들기 전에 계속 생각을 합니다. 성공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나는 6시에 일어나서 우리 아들 밥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이 뇌는 반응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또 우리 특히 남자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오늘 월드컵 결승 경기를 한다. 새벽 3시에 결승 경기 한다. 그러면 자요. 자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꼭 봐야지. 눈이 딱 떠져요. 바로 성공상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공상상을 꿈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상상이라는 걸 꿈꾸기보다는 부정상상에 매몰되어 있어요. 따르륵 전화를 합니다. 남편한테. 남편이 담배 같은 전화를 잘 받아. 전화를 안 받아. 다시 한번 잘못했나? 따르륵 전화를 또 걸어요. 또 안 받아. 이 인간 봐라 이거. 이 인간 봐라. 점점 부정상상이 점점 온 몸에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내 정신세계가 혼미해져. 이 인간이 지금 이 시간에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막 이 부정상상이 막 온몸을 막 휩싸이는 거야. 들어오기만 해봐라. 부정상상이 우리 몸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씩 이 부정상상할 때마다 우리 뇌는 계속 찌꺼기가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동이 잘 안 되죠. 부정상상은 모든 행동을 멈추게 하는 그런 아주 마취제예요. 부정상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상상을 우리가 안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하나도 둘도 성공상상을 계속 꿈꿔야 돼요. 부정상상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게 답이에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데 다이어트도요 놀라운 효과를 여러분들 경험한 걸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95kg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죽을 고비를 저는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제 자칭, 타칭, 오뚜기 인생이라고 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도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지금 79kg로 내려와 있습니다. 성공 상상이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제 가사를 하시는데 가사.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노동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여러분들 의식을 합니까? 이 노동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생각하세요? 청소하는 것도 노동으로 생각하잖아요. 청소도 노동, 설거지도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아도 가끔은 노동으로 막 짜증나면 노동으로 생각해. 왜 내가 이걸 해야, 나 혼자 해야지?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심코 하는 것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체에 변화가 없어요. 무심코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왜 내가 설거지를 해? 이 인간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왜 내가 이 일을 내가 다 도맡아서 해야 돼? 고역으로 생각하는 순간, 고역. 왜 내가 청소를 해야 돼? 내가 왜 나 혼자 설거지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고역으로 그 일을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에는 피로독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뿜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 반드시 그 스트레스로 이제 말이에요.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했냐? 의식해야 된다. 의식해야 된다. 의식해야 우리 몸이 움직이더라 이게. 의식해야 된다. 어떻게? 설거지. 이거 운동이야. 이거 운동이야. 청소. 내가 이 운동이야. 다른 데 가서 내가 돈 주고도 배우는데 헬스 내가 돈 주고도 다니는데 이거 운동이야. 의식을 가져라. 운동이라고 하는 의식을 늘 머릿속에다. 이건 운동이다. 이건 고역이 아니고 운동이다. 운동이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하면서 30칼로리, 청소하면서 50칼로리 빠진다. 화장실 청소하면서 이건 또 한 60칼로리 빠진다. 60칼로리 스스로 몸에다가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여러분들 그 전에는 저울에 올라가지 마시고 한 달 후에 저울에 올라가면 반드시 3kg가 감량되어 있는 깜짝 놀란 그런 사실을 우리는 실증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상상은 아까 얘기했죠. 공상은 에너지가 좀 약해요. 저는 뭐 좀 해봤으면 좋겠다. 먹었으면 좋겠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희망. 이 희망은 상상은 상상인데 공상일 가능성이 높다. 공상은 자력의 힘이 약해. 그러나 성공상상은 자력의 힘이 왕성히 우리 이제 자석 힘이 강하면 어때요? 막 끌어당기잖아요. 성공상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현실로 바꿔준다 이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할 수 있다. 꼭 해. 꼭 된다. 꼭 된다. 그리고 성공상상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력의 힘을 통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발산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막 팍팍팍팍 돌아가.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그런 게 있을 때는 막 머리가 돌 때는 팍팍팍 잘 돌아 우리 머리가. 새로운 것도 아이디어도 나오고 말이지. 그건 뭐예요? 긍정의 효과. 성공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우리 삶의 리듬이에요. 이 우리나라 TV 방송에 워낙 많이 나왔던 선수인데 카일 메이나드 미국 레슬링 선수예요. 이 선수는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발도 없었고 팔도 없어요. 사지가 하나도 없어요. 사지가 하나도 없어. 이 사지가 하나도 없는 저 불구자가 뭘 보고 성장했냐면 청소년기에 미식 축구를 보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좀 먹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난 레슬링을 좀 하고 싶다. 레슬링. 아니 레슬링을 하려면 뭔가 잡아야 되잖아. 팔이 없어. 레슬링을 하려면 뭔가 지탱을 해야 되잖아. 뭔가 지탱을 해야 되잖아. 근데 발도 없어. 발도 없어. 그런데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도 카일은 그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틀란타 대학의 총장님을 설득을 해서 아틀란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35전 35패.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사지가 없는데. 그런데 이 카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1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내가 반드시 1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전째 드디어 1승이라고 하는 놀라운 삶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박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 이 성공 상상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어요.
결론은 오늘 장장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요. 그렇다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을 잘 보낸 것에 대한 보상이다. 지금 바로 행복이 온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그 준비된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재의 행복일 것이다. 만약의 경우에 아니요, 나는 조금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을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인생의 우리 후반전 88,000시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간을 나눠봤는데 이것은 저의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88,000시간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후반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